우리 엄마는 영국으로 버려진 한국 입양아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엄마가 죽기 직전이었죠. 34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입양됐다는 것도, 친오빠가 있다는 것도, 전라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든 진실은 엄마의 마지막 고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에밀리, 내가 못다 찾은 가족을 네가 찾아줄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평생 찾아왔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바쁜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삶의 전부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에밀리, 엄마가 위급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엄마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에밀리. 엄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해줘야 할 게 있어. 저는 엄마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나중에 말해도 돼요. 지금은 쉬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지금. 더 미룰 수 없어. 그때 엄마가 한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내 친오빠가 한국에 있어.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윙하는 소리만 맴돌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 입양되어 영국에 왔지. 내 할머니, 내 양어머니는 그걸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이 영국 태생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이혼한 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만 들었죠. 하지만 왜 지금? 엄마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제 너만은 알아줬으면 해. 내 뿌리를. 그날 밤 엄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낡은 봉투에는 한글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졌죠. 에밀리, 약속해. 한 번만 찾아가 줄래? 다음 날 새벽 엄마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죠. 장례식도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된 후에야 그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낯선 글자들이 제 가슴을 쿵쿵 울렸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아온 사실, 엄마가 남긴 비밀.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한 달 뒤 제 손에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컸지만 엄마의 뿌리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 뿌리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약속 지킬게요. 창밖으로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속삭였죠. 한국에 있는 가족을 꼭 찾아볼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자니 갑자기 무서워졌죠. 영어 표지판을 따라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요? 택시기사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많이 멀어요. 기차 타세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고층 건물들은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산이 눈에 들어왔죠. 마지막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주소를 마을 슈퍼 아주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아, 재수 씨네. 저기 고개 넘어가면 돼. 좁은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여름의 끝자락, 저녁 공기가 선선하게 피부를 스쳤죠. 그리고 마침내 보였습니다. 돌담 너머로 보이는 한옥, 낮은 대문 위로 흔들리는 처마의 풍경 소리.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굵은 손, 그리고 엄마와 닮은 눈. 말문이 막혔어요. 저, 혹시 김재수 씨신가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내 이름인데.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제 어머니는. 혹시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문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미영이. 내 여동생. 그날 밤 오래된 한옥마루에 앉아 김재수 씨, 제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외할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엄마와 외삼촌. 당시 22살이었던 외삼촌은 군 제대 후 일자리도 없고 빚까지 있었대요. 그때 우리 마을은 도시처럼 발전하지 못했어. 70년대 초반 농촌은 여전히 힘든 시절이었지. 홀로 남겨진 내가 8살 동생까지 제대로 돌볼 형편이 안 됐어.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현실이었죠. 동생을 입양 보낸 건 내 평생의 한이야. 하지만 그게 미영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어. 나무향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자게 됐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엄마가 그려왔을 고향, 그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풍경이 가슴에 와닿았죠.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자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어요. 문을 열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어린 소녀가 보였죠. 안녕. 소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지예요. 할아버지가 다 말해줬어요. 사촌 언니. 재수 외삼촌의 손녀였죠. 윤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 너머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어요. 문득 눈물이 핑 돌았죠. 언니 배고프죠? 아침 먹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외삼촌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저를 내밀며 손짓하셨어요. 우리 미영이 딸,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처럼 느껴졌죠. 아침 식사 후 외삼촌은 저를 마당 너머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톱질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향이 진하게 풍겨왔어요. 공방 안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깎고 있었죠. 어젯밤 외삼촌이 더 들려주신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0년대 초반 이 마을에 농사를 망치는 큰 수해가 있었고 그 여파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대요. 외삼촌은 농사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어린 엄마마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해 영국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했죠.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미영이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공부시켜라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도연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머물 사람 소개할게.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외모에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려 드러난 팔에는 나무를 다루며 생긴 작은 상처들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뚝뚝하다는 첫인상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외삼촌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죠. 도연이는 내 제자야. 서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5년 전 여기로 내려왔지.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마음씨 좋은 친구야.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업대 위에 놓인 찻잔에 차를 따라 저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찻잔이 손에 닿자 묘한 안정감이 들었죠. 외삼촌은 공방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목공예를 이어오고 있어. 특히 전통 가구와 생활 소품을 만드는데 요즘은 도연이가 새로운 디자인을 더해서 인기가 좋아졌지. 창가에 정돈된 작은 소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로 깎은 장신구, 반지, 작은 그릇들.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마스터님 작품들이 훨씬 좋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스승을 향한 존경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윤지가 도시락을 들고 공방으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마당 평상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도연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 윤지의 장난에 미소를 짓곤 했죠. 도연 오빠는 말 별로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 필요한 건 다 알아서 해줘요. 윤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연이 마을 어르신들께 의자를 배달해드린다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좁은 마을길을 걸으며 도연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낯설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도연이 잠깐 미소 지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죠. 외국인인데도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날 오후 도연이 마을 어르신들께 의자를 배달해드린다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좁은 마을길을 걸으며 도연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런던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한국은 어때요? 낯설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해요. 도연이 잠깐 미소 지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보였죠. 외국인인데도 금방 적응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마을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도연이 새로 만든 의자를 놓아드리자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도연이가 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줬네. 우리 마을은 도연이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복이야.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재수네 조카 딸이구나. 어쩜 눈매가 재수 닮았네. 그 말에 뭉클했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죠. 재수가 어린 동생 보낸 후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당시 마을 형편이 다들 어려웠지만 홀로 남은 재수는 특히 고생이 심했어. 부모님 일찍 여의고 집안 대소사까지 다 혼자 짊어졌으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가 자라왔을 삶과 이별했을 외삼촌의 삶이 점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외삼촌은 엄마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자신은 평생 이 작은 마을의 남아목공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동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특히 도연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배려가 자꾸 생각났어요. 나무를 다루는 거친 손길과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죠. 창밖으로 들려오는 시골 밤의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런던에서보다 더 편안한 잠자리였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윤지와 함께 아침 준비를 돕는 일상이 생겼어요. 서툰 솜씨로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 동안 윤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죠. 언니, 이거는 수저고 저건 그릇이에요. 발음 연습해봐요. 저는 몇 번이고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윤지가 깔깔 웃었어요.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오후 외삼촌 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시절 엄마와 외삼촌으로 보이는 사진이 나왔어요. 까만 머리에 빛나는 눈동자, 옅은 미소. 정말 엄마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첩 봐도 돼요? 윤지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란다. 미영이와의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 윤지가 제 옆에 앉아 사진을 함께 보았어요. 우와, 이분이 에밀리 언니 엄마예요? 진짜 예쁘다. 외삼촌이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입양 갈 때 가지고 간 물건들 목록이야. 당시 입양기관에서 준 서류들도 있고. 서류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엄마의 입양 신청서에는 고아라고 체크되어 있었죠. 왜 고아로 되어 있죠? 외삼촌이 계셨잖아요? 외삼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입양 절차가 그랬어. 해외 입양은 고아들 위주로 진행됐거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적으면 입양이 거절될 수도 있었어. 미영이를 더 나은 환경으로 보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거야. 그날 오후 외삼촌은 저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오르며 외삼촌은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 이 산에 올라와서 별을 보는 걸 좋아했지.
가난했지만 꿈은 컸던 아이였어. 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집들, 구불구불한 길, 푸른 들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미영이가 떠난 후 정말 많이 찾았어. 하지만 그땐 인터넷도 없고 방법이 없었지. 그래도 포기 안 했는데. 숨을 깊게 들이쉬고 외삼촌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라도 찾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외삼촌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울지 마라. 이제 너도 이 집 식구야. 식구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엄마와 둘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떠났고 친척들과도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땅에서 갑자기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이 공방에서 돌아왔어요. 윤지와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를 보며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에밀리 씨가 만든 건가요? 윤지가 많이 도와줬어요.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더니 살짝 미소 지었죠.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을 간혹 먹긴 했지만 엄마의 고향에서 직접 만든 음식은 달랐어요. 뭔가 제 일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사 후 도연은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정교하게 조각된 꽃 모양 브로치가 들어있었죠. 환영 선물입니다. 우리 마을에 피는 들꽃이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선물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브로치를 달고 거울을 보니 마치 이곳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윤지와 함께 방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언니네 나라에선 학교가 어때요? 남자친구 있었어요? 웃으며 윤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생각했어요. 영국에서의 삶. 정말 그게 제 삶이었을까? 갑자기 혼란스러웠죠. 윤지가 잠든 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공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죠. 도연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안 주무셨네요. 네. 생각할 게 많아서요. 도연은 말없이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나무 냄새 가득한 공방에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어요. 도연은 나무를 깎고 저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문득 도연이 말했어요. 저를 보는 건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분주해졌어요. 윤지는 설레는 표정으로 명절 준비를 설명해 주었죠.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요. 아침부터 부엌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외삼촌, 윤지, 마을 아주머니들까지 모여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도 열심히 도왔지만 어색한 솜씨에 실수를 연발했죠. 송편을 빚다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영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명절 문화, 낯선 예절과 풍습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죠. 그리고 엄마가 없다는 현실이 갑자기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모습에 깜짝 놀랐죠. 송편은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옆에 앉아 송편 빚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정교하게 하지만 무척 자연스럽게 송편을 빚어나갔어요. 도연의 도움으로 송편 모양이 점점 나아졌죠. 잘하시네요. 금방 익히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상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예절이 너무 복잡했죠. 언제 절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외삼촌이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어요.
모두가 바쁜 와중에 문득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었다면 이 모든 걸 훨씬 수월하게 알려주었을 텐데. 엄마라면 이 모든 예절과 풍습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제사가 끝난 후 마당으로 나와 혼자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명절, 게다가 엄마의 고향에서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힘드시죠? 도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차 한 잔과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네. 모든 게 낯설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도연이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명절은 가족을 더 그리워하게 만드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내 눈물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있어 주었죠. 제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혼자 자랐죠. 할머니 손에서요. 도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군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어요. 하지만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여기 오고 나서 마스터님과 윤지,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혈연만이 가족은 아니라는 걸 배웠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외삼촌과 윤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도연 모두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엄마 없는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의 가족들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도연이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섬세하게 깎은 나무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은한 나무 향이 퍼졌죠. 추석 선물입니다. 이 나무는 귀향이라는 뜻을 가진 향나무예요. 낯선 땅에서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나무 팔찌를 손목에 차니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가족은 서로를 위해 있는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명절이라는 낯선 문화를 통해 오히려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한국의 가족 문화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연결감은 제가 영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마당에서는 아직도 윤지와 이웃들이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정겨운 사투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 어쩌면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이곳이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어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에 나무 팔찌에서 은은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에 들러 도연의 일을 돕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 조각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간단한 샌딩 작업도 배우게 됐죠.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도연이 제 작업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섬세한 작업에 익숙해요. 도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성격이 점점 더 보였습니다. 무뚝뚝한 겉모습과 달리 도연은 누구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일할 때는 말이 적었지만 윤지나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늘 온화했죠. 어느 날 오후 도연과 함께 마을 학교에 작은 책장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도연을 반겼어요. 도연 오빠, 또 왔네. 이번엔 뭐 만들어 왔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손수 깎은 작은 연필꽂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돌아오는 길 문득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있으세요? 그 질문에 갑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흐려지고 있었죠. 아직 모르겠어요. 런던에 제 일이 있긴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그날 저녁 외삼촌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물건들이야. 입양 가기 전에 두고 간 것들이지. 상자 안에는 낡은 인형, 작은 노트, 그리고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어린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외삼촌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왜 한국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외삼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아팠기 때문일 거야. 부모를 잃고 오빠와 헤어지고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큰 상처였을 테니까. 엄마의 노트를 펼쳐보니 어린아이의 글씨로 오빠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 나 잘 지내요. 영국 아저씨 아줌마가 잘해줘요. 근데 오빠가 보고 싶어요. 크면 꼭 찾아갈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대신 저에게 그 짐을 넘긴 거였죠. 다음 날 공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도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엄마의 오래된 물건들을 봤어요. 너무 슬펐어요. 도연은 커피를 말없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었죠. 제가 이야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사실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우리를 떠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죠. 도연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항상 두려웠어요. 아버지처럼 또 누군가가 떠날까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마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까 혼란스러워요. 이 행복이 또 깨질까봐 두려워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깊고 따뜻한 그리고 무언가 더 있는 눈빛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대학 시절 연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서울을 떠나 이곳에 왔어요. 처음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워했지만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걸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이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이곳에서 행복을 찾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아픔보다는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같은 것이었죠. 고마워요, 도연 씨.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눈 후 공방에서의 시간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도연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위한 목공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에밀리 씨가 영어도 가르쳐 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윤지의 열렬한 응원에 용기를 냈어요. 공방 한쪽에 작은 교실을 마련했죠. 첫날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오늘부터 함께 나무로 예쁜 물건도 만들고 영어도 배워볼 거예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죠. 매주 토요일 우리의 작은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어 단어를 배우고 간단한 나무 공예품을 만들며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공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의 할머니였죠. 우리 손녀가 매일 선생님 이야기만 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저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교실이 인기를 얻으면서 어르신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은 배우지 않더라도 차 한 잔 마시러 오시거나 영어 몇 마디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에밀리 선생님, 내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내 손녀가 미국에 살거든.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발음으로 헐로 하우, 아유를 연습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연은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의자와 책상을 만들고 영어 단어 카드를 위한 나무 상자도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팀이 되어갔어요. 어느 날 공방에서 작업하는데 도연이 특별한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느티나무예요. 수백 년을 살 수 있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월을 견디는 나무입니다. 도연의 손길이 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무척 다정해 보였어요. 이 나무로 뭘 만들 계획이신가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요. 이 나무엔 당신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새길 거예요. 놀랐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어떻게 아세요? 외삼촌께 여쭤봤어요. 진달래였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은 이런 식으로 늘 한 발 앞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작업실에서 나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도연은 마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어 가네요.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집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떠난 슬픔이 여전히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위로를 얻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나만의 뿌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했어요. 도연 씨는 서울로 돌아갈 생각 없으세요? 디자인을 전공하셨잖아요. 도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가 제 자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도연의 여기라는 말 속에는 당신 곁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도연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에밀리 씨가 이곳에 와준 건 우리 모두에게 큰 행운이에요.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도요.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엄마의 고향을 찾아온 여정이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삼촌과 엄마의 과거를 찾아왔지만 지금은 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나만의 뿌리.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그 뿌리는 이제 이곳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런던에서 온 이메일이 쌓여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한 달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어느덧 넉 달이 지났죠. 결정하셨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공방에서 작업하는 시간, 마을을 산책하는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아직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졌지만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외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이건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야.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상자 안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에밀리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내가 너에게 숨겨온 진실이 있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8살 때 영국으로 입양됐어. 내 진짜 이름은 김미영이야.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아프고 슬픈 것들이었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와 이별한 상처가 너무 컸어. 그래서 모든 걸 잊고 싶었나 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네가 태어난 후로는 자꾸 고향 생각이 났어. 오빠는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들. 에밀리, 네가 원한다면 내 고향을 찾아가 봐. 전라북도 고창군에 내 오빠가 아직 살고 있을 거야. 너를 통해 내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여정이 끝나길 바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야.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든. 엄마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자신의 선택을 해.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바람, 그리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끝까지 한국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영이는 항상 강한 아이였어.
너도 그 강함을 물려받았구나.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제가 자란 곳이지만 이곳이 제 마음의 고향인 것 같아요. 해시태그 도입부 후킹.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 숨겨진 가족을 찾아 떠난 에밀리의 여정은 단순한 뿌리찾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에밀리에게 그 선물은 바로 진짜 가족이었죠. 혈연을 넘어선 따뜻한 인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 떠나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에밀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